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윤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의지까지 밝혔는데 주목받은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여소야대 전국과 낮은 지지율. 이것이 바로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의료개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아서 그래서 개혁이 안 된다. 아니 근데 싱가포르 언론 그것도 이제 그 일간 신문이에요. 예, 그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서면 인터뷰입니다. 서면 인터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즉흥적인 답변 이것보다는 아주 정제된 답변, 준비된 답변으로 한 인터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예컨대 의료개혁을 두고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저쪽 동남아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가서 그쪽 신문과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그쪽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 싱가포르 관계라든지 싱가포르가 우리의 어떤 경쟁 관계, 법인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외국 투자를 어떻게 어느 나라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인터뷰를 했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의 필요성, 그 낮은 지지율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전국, 그 낮은 지지율과 여소야대 전국도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왜 외국에 가서 외국 신문과 그것도 서면 인터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령 현장 인터뷰였다면 뭐 엉뚱한 질문이 날아왔는데 슬기롭게 그 답변을 잘 넘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건 서면 인터뷰니까 이 질문지 프린트가 된 질문을 보고 그 답변을 프린트로 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도대체 왜 국민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그 기자회견은 지금 취임 후에 2번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국정 브리핑까지 포함하면 한 3분, 4분이 됩니다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보수 농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 수많은 기회를 다 흘려버리고 싱가포르 가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로 우리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 가면 가령 우리가 한 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글쎄. 추측하시는 바는. 지금 가장 우리 그 현안이 윤 대통령에게 골머리를 그 머리를 삼이게 만드는 현안이 예. 하나는 의정 그 이 갈등, 예.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팠을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눌 텐데 그래서 저희 좀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통합해서 여론조사한 그 지지율 봤더니 MBS 지표조사. 예. 그 이제 캐스테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래서 뭐 4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 개 여론조사가 하는 거와 뭐 거의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게 그 다른 리얼미터와 다르다는 것은 이 MBS도 갤럽처럼 그 면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이 아주 높은데 예. 이번에도 응답률이 15.6%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구나. 적극적으로. 예,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답변의 그 이제 설문조사에 따른 답변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담보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예.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다. 예, 응답률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1%, 2%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조직적인 ALS 응답층의 여론을 그 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S 조사보다는 이런 면접 조사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봤더니 평균 이제 24% 최저치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이 24%보다 특히 낮고 거의 서울은 이제 20% 아래고 서울이 18%.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경기가 21%고 그나마 TK가 세졌습니다. 강원, 제주 여기가 이제 23%.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 18%란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해설을 할 때 재임 중에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정권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예가 없다. 이런데 뭐 비록 서울이라는 지역입니다만 서울이 항상 여론이라는 어떤 큰 풍량계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어간단 말이에요. 그 서울이 지금 18%. 그리고 전체를 보면 이 경북, 대구 거기가 아마 그 지지가 한쪽이 46이고 그 반대하는 쪽이 43 정도가 될 겁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까 올라시면 나온 지지는 46입니다. 예, 지지가 46이죠. 반대가 43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 그것도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이제 오차범위니까 사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이 찬성 반대가요. 거기를 빼놓으면 나머지 전 지역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주 압도적이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든 야든 그리고 특정 지지인들, 특정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뭐 한동훈, 저쪽에는 이재명, 그리고 뭐 그 김동연, 김부겸 할 것 없이 이쪽에는 홍준표, 오세훈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적 리더들 하나같이 말이죠.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곱하기 2하는 20명이 아니라 20명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3배까지도 갑니다. 지지는 10명, 반대는 30명, 아니면 적어도 25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국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관련 자료 좀 보고 갈 텐데 윤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고 오늘 마지막 일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한일 중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 플러스 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첫 정상회담 도전이기도 했고 대비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무대 모습을 드러냈는데 양국 관계에서 특히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긴밀한 한일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긴밀한 한일 관계라는 게 아베 기시다 내각과 연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자기가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특별히 윤 대통령과 논의를 해서 어떤 국민들이 관심을 끌만한 어떤 의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가 보기로는 이번에는 상기녀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협력, 사실은 이 협력이라는 게요. 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여자 간에 늘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강제동원에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이냐. 강제동원 문제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지만 아직도 휘발성이 높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독도 문제는 더 말 것도 없습니다. 나는 독도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일부러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정부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방위백서에 해마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학교 이제 학습지도 요령서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도 독도는 우리 땅 이러고 일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일본의 국방백서를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논쟁의 그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만 피곤해지니까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가 최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건 계속 다음 지도자에게, 다음 통치자에게 계속 뒤로 이제 이 짐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취임식도 독도에서 한번 하자. 뭐 예컨대 그만큼 독도에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회의원들 혹은 그 내각들 이런 사람들이 독도를 가서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 이걸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 이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 연초에 늘 그 다케시마의 날 이러잖아요. 다케시마의 날까지 그 원래 지방 행사였는데 그게 중앙 정부 행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외무성이 앞장을 서갖고 전 세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무슨적으로도 이게 우리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자유경제원장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하는 자료를 다 모아서 찾아가지고 2003이라는 잡지에다가 그걸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독도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뭐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거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네네.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요. 저 독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본의 국방백서는 막 그 차치하고 났더라도 일본이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이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될 우리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토다.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게 수록이 돼가 있어요. 예. 그 방향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과서입니다. 옛날에는 몇몇 교과서에 그렇게 수록이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수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 이 주장을 계속 펼치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이 이제 원조 보수주의자라고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에 걸맞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의 순방 얘기를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명태균, 김대남 녹취 파문. 그 얘기는 저희가 후반에 할 거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순방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세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국민이 흡족할 만한 그 정도의 결론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말을 조금 바꾼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자신이 법무장관을 할 때는 이게 서울중앙지검 이승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2년을 파헤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걸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긴다. 역풍을 맞는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얘기다. 예. 검찰이 기소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짬팔 일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근데 전 의문인 게 이런 긴장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수용하기로 했다. 드디어. 아니 근데 독대 수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예.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계속 김건희 여사를 옹호를 하다가는 불똥이 자기에게 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떻든 지금 9월 24일 날
그 전에 사실은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9월 24일 날 또 만찬을 할 때는 자, 나중에 정무수석에게 나 독대 좀 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언론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들으니까 발칵하잖아요. 뭐 언론에다 얘기를 해. 그래서 또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또 독대를 해달라 한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오프를 넣었는데 윤 대통령은 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내 대표와 원내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간사들 불러 모아서 만찬을 할 때 당 대표가 아무리 원외지만 속 빼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 뺀 만찬.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아주 실책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좌파 국회의원 20명을 모아서 자신이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은 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 연수를 핑계 삼아 90명을 모아서 또 오찬을 한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의샤도 하고 저도 거기 가 있으니까 듣지 않습니까? 뭐 시골에서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이 그래서 저녁 때 커피 한잔 한다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지냈냐 이러니까 의샤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의샤를 해서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전부 다 지금 제 정신들이냐 말이에요. 지금 좌파 20명이 모여서 만찬을 할 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 다음에 우리 모일 때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지금 세력화를 한 거예요. 이게 세력화가 설령 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춰야 될 텐데 그 세력화를 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세력화를 했느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세력화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친윤이 상대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이 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화가 나죠. 뭐 이런 자가 있나. 근데 왜 독대를 수용했을까요? 요즘에 최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언 수위 높아지고 압박도 넣고 있고 이게 먹힌 겁니까? 물론 최근에 나온 신문 칼럼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최근에 나온 칼럼들 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당 대표를 안 만나주느냐. 과거에는 일주일마다 주례 회동도 했다. 그리고 MB 때는 뭐 오늘 아침 나온 신문이죠. 서울신문. MB 때는 뭐 정적들 다 정적으로 있어도 다 만나주고 박근혜 그러니까 홍준표도 계속 만나주고 박근혜와는 100분 동안 만났기 때문에 곧장 나중에 정권 재착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를 내놓아요. 그런데 왜 당대표를 안 만나느냐. 대통령이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갈 때까지 다 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 여당과 당정청, 옛날에는 당정청 혹은 뭐 당정협의 이런 걸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치학에서 대통령제에서 과연 부합하는 제도냐 하는 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렇게 당정협의를 가짐으로써 야당과 또 다른 협의 채널도 만들면 우리 원내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피하고 그래도 잘 굴러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 변호사님. 궁금한 게 방금 저희가 신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그렇고 중도 언론들도 그렇고 아니 윤 대통령 왜 안 만나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계속 만나달라고 했고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압박을 넣었는데 그 압박이 먹힌 건지 아니면 신문들의 얘기가 먹힌 보세요. 건지. 지금 신문에 기명 칼럼들 뭐 대기자들 혹은 논설실장들 주필들 이 기명 칼럼들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중 포화를 해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중에 이제 어떤 신문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윤 대통령이 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고 하느냐.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느냐. 김건희 여사에게 왜 저리 절절 매느냐. 전 변호사님. 이런 칼럼들이 직접 나와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최근에 국정감사 이제 이재명 국정감사냐 아니면 김건희 국정감사냐 결국은 이제 초반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살펴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국가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거의 모든 정권에서 그 좌파 정권 같으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바로 문재인까지 비슷한 실세들이 다 있고 그리고 옆에 좋은 그룹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런 좋은 그룹이 다 있는데도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만 그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2017년 9월 24일일 거예요. JTBC에서 그 이제 메인 뉴스에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라는 아주머니가 고쳤다, 아줌마가 고쳤다. 일반인이 고쳤다. 예. 일반인보다 거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강남 아줌마 아니냐. 예. 그냥 전문성 없는 일반인. 예, 저 아줌마가 고쳤다. 예. 이러니까 졸지에 그것이 국정농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가령 YS나 혹은 DJ나 노무현 옆에 늘 있었던 좋은 그룹들 그걸 과연 국정농단이라고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YS에게도 변호사가 계셨고 그리고 DJ에게도 잘 아는 이 정치에 해박한 분이 있었고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야 조언을 뭐 해주는 존재할 수 사람들 있죠. 이름 다 예. 있어요. 예.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던 게 왜 최순실 때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했느냐. 생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그냥 대통령 옷도 구해다 주고 뭐 자기 돈으로 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청와대 시도 때도 없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밥 먹을 때 자기는 옆에서 인수문 같은 거 고쳐주고 혹은 태블릿 PC로 받아서 그걸 고쳐서 또 보내주고 실제 국정을 이렇게 해버렸다. 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드레스덴에서 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 자체가 결국 이에서 고쳐주는 대로 한 거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박하한 겁니다. 이게 많은 짓이냐. 그래서 이게 그 비선실세라는 말에 좋은 그룹이라는 말로 거쳐야 될 것이 좋은 그룹이 아닌 국정농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이번에 뭡니까? 명태균, 예, 김대남. 명태균이도 예. 똑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대남이는 지금 명태균이 사건이 터지니까 살아남은 거고 예. 더 얻어맞을 걸 지금 김대남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같이 명태균이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윤 대통령이 이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부른다. 혹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집에서 한 2번 만난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 얘기다. 이 김종인이가 밥 먹으러 가서 만나러 가니까 함께 있더라.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 함께 했더라. 예.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 김명선은 자기가 대통령에게 자기가 소개를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만 합쳐 4번입니다. 예, 검찰총장 때 자기가 소개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기보다는 이게 명태균이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국민의힘에 거의 한 2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대여섯이 되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더니 제가 알더라고요. 지난 전당대회 부근에서 모 인사에게서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모라는 얘기를 내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명모, 김모 이런 사람도 있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자기 자신들만 모르지 김대남이니 혹은 명태균이 하는 말을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 안 돼서 이름이 또 한둘이 또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과 권력의 주변에 예. 붙어서 뭔가 이게 설치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두 명 그런데 말씀해 이 명태균이가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명태균이가 가령 제대로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정도로 생각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리고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정책에 대한 공부도 많이 돼가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부분이 의문이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절대로 지금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그냥 비선실세에서 그치죠. 이분이 예컨대 전에 근데 여론조사는 많이 해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한국 뭐 미래연구소인가 하는 대로
통해서 아직까지 등록도 안 된 엉터리 여론조사인데 비공표도 있지만 공표도 된 거에 꽤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으로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 이 여론조사가 선거법은. 네.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도요. 가령 우리가 변협에서 내가 그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변협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 변호사님. 이게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어떻든 지금 내가 사실, 제가 시간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 명태균이는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언론들이 사설에 명태균을 표현하는 게 협작꾼,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몰입에 혹은 정치 브로커, 예. 아주 잘 표현해 준다가 정치 브로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론에서 기자들을 다 불러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비선 실세라고 부를 만한 혹은 대통령의 좋은 그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경력이나 경륜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문제 중에 거의 하나다. 모든 언론이 이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혹은 대통령 부인에게 혹은 그 대통령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중요 정치인들에게 네. 이것이 좋은 그룹이 되려면 그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전 변호사님, 일단 명태균 씨 이름은 나왔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갔는데 아니 이러니까 그 질문은 김영선이 국회에 만들어주고 예. 매달 세배 중에 절반씩 받은 돈이 지금 다 모으니까 9천만 원이다. 네. 이게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 친구예요. 이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듣기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명태균 씨 말고 조언 받은 것 같긴 하고 다른 이름이 떠도는 몇 사람이 더 있긴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모든 정치판에는 이렇습니다. 어느 유세 현장 같은 데만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만 하더라도 얼굴이 보이는 늘 보이는 분들이 두세 분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지분 유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악수를 해온 데 보면 늘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크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하나 어디 대통령 그 선거 때 보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보면요, 이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하는데 보면 쭉 앞에 줄 쫙 서 있는데 보면 그 카메라 제일 잘 받는 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비단 이 정권뿐 아니에요. 가령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정치판에는 늘 그런 추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니까. 그래서 무려 정치인들이요 사진 한 프로 찍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사진 찍어주자 이러면 막 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찍어주는데 정치인들 사진 잘못 찍으면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딱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태균에게 난 명태균을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바로 반박 사진 올라왔죠. 사진을 딱 그 명태균이 자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딱 올려놓고 무엇이 어째 이래 된 겁니다.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돼요? 이거 봐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놓고선 명태균을 모른다고 명태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의 기억에는 명태균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은 수도 없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근데 사실은 이 정권에도 몇 명 좋은 그룹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아니 것까지 근데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령 대통령 은사들 그룹 네. 그리고 대통령과 서울대에서 수뇌배들 모임 그룹 이런 그룹들 중에 좋은 그룹이 있다는 건 난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가령 좋은 그룹에서 어떤 조언이 나갔다 이렇게 그거랑 그것이 다르다는 알려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필요한 조언들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적 이익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김명선이 공천과 인관이 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김명선이가 보궐선거에 당선이 전 되니까 변호사님 저희가 다음 예. 주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세비 내라 이래서 돈을 예. 9천만 원 받아먹은 자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원책 변호사의 따끔한 훈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